안녕하세요. 화상안전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면책불허가 사유 형사범죄 마지막 편입니다. 관제인은 설명의무 위반죄. 이제까지 이제 형사범죄와 관련된 면책불허가 사유는 총 4가지를 했습니다.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그다음에 이제 뭐 실무에서는 많지 않지만 증례행위, 부인불응죄. 그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많은 설명의무 위반죄입니다. 이건 이제 구성 요건이 관제인에 대해서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죄입니다. 564조 제1항 제1호 형사처벌은 658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기파산죄나 과태파산죄와 같이 파산채권자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파산재산의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처벌도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은 파산에 필요한 설명입니다.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 대표적인 게 관제인이 보기에 재반 증거에 의해서 실수유자가 채무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명의 재산이 취득자금 출처. 뒤에도 나오겠지만 대학생인 아들이 23세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의심이 있죠. 그러면 그걸 캘 수가 있어요. 설명을 제대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례를 많이 했지만 엄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뭐 친정이나 처가 쪽, 외삼촌, 이모, 여자 쪽에서 도와줬다는 거를 좀 충분히 소명을 해서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막무가내로 제출할 수 없다. 면책불허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실수유자가 채무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명의 재산이 취득자금 출처. 미성년자가 아니면 대학생 정도의 남자가 특히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신청이 임박해서 처분한 재산이 매각대금 및 그 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이거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정당하더라도 편파행위나 이런 게 또 발각되는 경우가 있죠. 2차적으로. 부인 대상 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용이 정당하더라도.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신청이 임박해서 가족, 친지 등에 의한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채무가 실제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가 지금 진행하는 사건 중에서 퇴직금 1억 원을 썼어요. 근데 334, 3천, 3천, 4천을 지인들이 채무에 변제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는 이제 동생도 있고요. 과연 그 사람들이 실제 채권자가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혹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채무 변제했다라고 해서 은닉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회생 채무에 개인회생 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채권 증서를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회생에서 그냥 채권 증서 차용증만 있어도 그 채권자 목록 제도가 있어서 넘어가는데 개인 파산에서는 시부인을 합니다. 채권 조사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판사님들은 근거가 없으면 싹 부인해라 그래요. 어떤 판사님이 좀 다른데 이번에 제가 많이 고생을 한 사안도 있는데 그런 걸 놓고 보면 그 경우에 과연 334, 3천, 3천, 4천이 채권이 그대로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차용증은 물론이고 뭐 입금 근거가 없으면 부인하면 그 사람들은 채권자를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토해내야 돼,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불능에 이른 후에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원결의 내역이 발견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경위. 관제인별로 약간 틀리지만, 물론 결국 이제 채무자별로 틀리지만, 지금 사업을 좀 크게 한 분들, 이런 분들은 뭐 한 5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사업을 안 하고 급여소득자들은 100만원 이상. 아니면 50만원 이상. 예를 들어서 월급 200만원인 분들이 50만원 이상 다른 사람한테 송금하고 한 게 클죠. 월급의 4분의 1인데 50만원을 팡팡팡팡. 그쵸? 써야 됩니다. 그거 다 물어봐야 돼요.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어요.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100만원이라도. 근데 사업을 매덕하는 사람은 1, 200 정도야 그쵸? 좀 작은 돈이죠. 그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300 이상. 최소한 한 사람이 직원 월급 이상을 쓸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파산 신청이 임박해서 사용한 돈이 사용처. 계속 반복되죠.
파산 신청에 임박해서 사용한 돈의 사용처는 늘 그게 카드론이든 그쵸? 꼼꼼하게 뭐 돌려막기인지 아니면 낭비했는지 로또를 사용했는지 토토 스포츠 토토를 했는지 도박을 했는지 강원을 했는데 정성 카지노를 다녀왔는지 그쵸?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명품을 샀는지 과거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다 기각된 경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경위 배우자가 재산이 다 있어요. 근데 여자가 이혼하면서 협의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애들도 데려 나왔는데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채무만 면책해로 들어왔어요. 약간 좀 수상하죠. 그런 경우에 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경위 재산 분할은 너무 많이 해도 문제지만 하나도 안 받고 나갔다는 건 좀 이상하죠. 적정하게 뭐 보증금 한 5천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양육비는 매월 받고 있고 보증금 5천을 받아서 전세금을 사용했다. 넘어가야죠. 남편이 뭐 10억대 부자라도 그렇죠?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과정에서 자신이 지분을 포기한 경위 그렇죠? 이 포기한 경위도 정당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시집 올 때 아니면 아버지가 집을 사줬다. 근데 말아먹어서 나는 이번 때에는 아버지 그 협의 분할은 할 때 내 상속집을 포기했다. 근데 형 누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남은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내가 양보해서 형하고 누나, 엄마 3명만 분할을 했다. 그리고 시집 올 때 채무자 명의 통장에 꽂아준 돈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로 집을 샀는데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망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협의 분할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바로 밑에 있는 동생한테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돈을 꿔줬는데 그 돈을 못 받아서 이제 이번에 한 6형제가 됐는데 다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2천이다. 근데 나는 그 동생은 포기하고 내가 다 가졌다. 동생이 이제 협의 분할을 포기하고 파산 들어왔을 때 정당하죠. 그런 경우는 미리 상속을 선급을 받거나 아니면 형제들 간에 n분의 1로 뭐 정산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경우에 포기하는 건 넘어가야 돼요.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칠 가능성이 높아요. 대학생 중에 25세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제가 예전에 아마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남자가 25세 전에 아파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거의 99% 비율대로 얘기하지만 거의 100%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자가 25세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또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자들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아니면 상고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악착같이 벌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회사를 다녀요. 조그만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뭐 대기업이든 다녀서 알뜰하게 모아서 한 23살 정도에 조그만 빌라를 삽니다. 이자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칙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예전에 어떤 한 사건 중에서는 대학생인데 고액과외를 해갖고 아예 집안을 그냥 먹여 살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통장을 까보면 뭐 미국도 가고 그쵸 지방도 가고 뭐 뛰어난 인지였어요. 제가 보기엔 당연히 서울대 나오고 그쵸 아주 뛰어난 인지였는데 뭐 돈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어요. 그 빌라 사주고 아버지 부모님 망한 부모님이 이제 파산 들어왔어요. 그래서 딸이 뭐 아파트 빌라가 한 3채가 되고 막 다 의심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방에서 야반도주 하고 그때 대학생 그때 딸이 고3인가 뭐 대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그 머리 좋은 딸이 다 이제 해서 과외해서 고액과외 그래서 이제 먹여 살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때 여자애였어요. 여학생. 그쵸? 그래서 요거는 아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건 다 은닉입니다. 대부분. 남자는 그쵸? 잘 못 벌어요. 군대도 가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나와서도 빌빌거리고 쓰다가 결혼하면 이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어쩔 수 없이 어디에 묶여서 뭐 자연스럽게 재산이 축적이 되죠. 자기가 축적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 벌어서 여자한테 갖다 주면 여자가 알아서 집을 사든지 전세금 늘리고
애 낳고 뭐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뭐 그다음에 남자는 이제 만약에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 이제 뭐 대리 과장 부장 돼서 그쵸. 월급이 올라가고 아파트는 또 이제 뭐 20평에서 출발해서 저 빌라에 출발해서 아파트 분양하고 당첨되고 또 30평대로 가고 또 40평대로 가고 그게 예전 세대들의 이제 재산 취득 형성 과정이었죠. 이게 무너졌죠. 지금은 2030이 분노한 이유도 그렇죠. 아파트가 너무 올라버렸죠. 강남 뭐 2, 30억 하고 강북도 10억이에요. 밑에 있는 세대들은 취업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예전에 뭐 우리 같은 4050 그쵸? 이 세대들은 뭐 아주 자기가 깽판 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게 다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다 됐어요 이게. 근데 지금 청년들은 이런 게 안 되죠 지금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막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인에 그냥 왕창 몰빵하다가 이번에 또 비트코인 그쵸? 작살나고. 요즘 이제 비트코인 상담이 좀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내년이나 후년 되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보기엔 코인도,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실체가 있느냐, 허상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뭐, 물론 지금 뭐 다시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다시 또 6천만원 회복되면 그때 그럼 털고 나올 거예요? 안 되죠, 이게 또. 하여튼, 2030도 이제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에 26억의 매각대금 중 5%도 안 되죠. 딱 5%입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했어요. 뭐 26억 중 뭐 20억은 담보로 갚고 6억 중에 사업자금 쓰고 했는데 1억 4천 관제인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억 4,900만 원을 설명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 채무자가 매각대금이 5개월에 걸쳐서 일부는 현금으로 들어오고 일부는 채무자의 사업용,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용 통장하고 개인 생활비 통장이 막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돈이 막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혼재돼 있고 어떤 거는 또 생활비 쓰고 어떤 때는 공과금 내고 어떤 때는 카드 대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69세의 고령입니다. 당뇨 걸렸어요. 우울증 등으로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근데 불과 1억 4,900 때문에 면책 불허가 그렇죠? 이걸 빼돌린 것 같지도 않고 재량면책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나 자료 제출 못한 경우에는 이제 사실조회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위반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지만 이거는 이제 설명 의무가 꼭 필요하고 특히 재산의 은닉과 관련된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면책 불허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 위반 행위 많이 일어납니다.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뭐 관제인도 무작정 설명 의무 위반으로 걸진 않아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설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근거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외에 배우자, 부모, 자녀들에 대한 재산관계 서류를 요청할 때도 그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관제인 보고서에 왜 필요해서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사망해서 저는 말소자 초본하고 돌아가신 분의 3년치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동산 처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전산 자료를 요구한 바 채무자가 자료 제출을 검토해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상속이 없습니다. 진술한 대로. 그래서 상속재산은 없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있으니까 협의분할 어떻게 했는지 또 해야 되죠. 아직 미등기로 남아있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유를 반드시 관제인 보고서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를 확대할 때 왜냐면 14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서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채무자한테도 설명을 해주만 관제인 보고서한테도 판사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게요. 일종의 영장주의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 뭐 관제인이 수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압수수색을 할 때 어떤 사람을 구속할 때 어떤 사람을 체포할 때 판사한테 영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장을 받으려면 사전에 그쵸?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관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필요한 설명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사전에 판사님의 허가를 받는 건 아니고 필요한 설명 제가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채무자에 대해서 배우자의 뭐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사가
최소한 이 관제인 조사가 적정해, 그럼 허가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사후적으로 이제 감독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 없이 그냥 채무자가 무작정 획일적으로 직원을 통해서 다시 옛날식으로 목록을 딱 작성해 갖고 그런 거는 사실은 판사한테 찌르면은 그 관제인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죠. 예전처럼 채무자한테 그냥 관제인 보고서 같은 거 이렇게 복사해서 해주고 너 알아서 여기서 다 채워와. 안 됩니다. 조사를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문답으로 관제인이 하든 최소한 보조인이 해서 필요한 서류는 왜 이게 필요한지. 근데 지금 14종이 워낙 14종이 채무자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떤 관제인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아예 다시 나는 이거 다 봐야 돼. 옛날 29종 나머지 그 14종만 빼고 15종을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다 복사해서 야, 우리 사무실 필요 없어. 싹 받아. 직원들한테, 보조인한테. 그리고 그거 갖고 14종 플러스 15종, 다시 29종이죠. 그래갖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더 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카드 사용 내역도, 지방은 그러죠. 카드 사용 내역 5년. 그 다음에 채무자 것도 지금 5년이 아니라 10년. 이걸 10년 하는 이유도 밝혀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런 식으로 조사를 압박하면은, 그 현행 취지에 안 맞죠. 그런 관제인은. 어떻게 보면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이제 법원에 알려서 뭐 그렇게 하기 전에는 지방은 어떨지 모르지만 서울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제인에게 필요한 설명 의무 위반, 설명을 관제인에게 필요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설명도 일단 조사에서 조사를 확정할 때는 법원의 허가는 아니지만 필요한 설명을 왜 이게 조사를 확대했는지를 관제인도 법원한테 납득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투망식 조사, 그냥 조사를 무대뽀로 확대하는 것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2020년 2월부터 작년부터 2월부터 제안을 했죠. 서류를 제안하고, 그렇죠. 14종으로 그런 취지를 잘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설명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